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의 연미정입니다. 오늘은요, 대한제국기의 국권피탈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민족의 저항, 그리고 근대 문화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실게요. 자, 기출주제 41에 해당이 되고요. 쭉 우리가 이 국권피탈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 이 시기를 포인트로 잡으려면 1905년부터 시작이 되는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됐던 사건, 을사늑약이라고 요새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병합이 되는 시기 1910년에 되는 한일 합병, 한일 병합, 이 시기까지를 여러분 국권 피탈기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피탈하려고 하는 국권 피탈의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우리 민족의 대응,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잡아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들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일본의 국권 피탈 과정 시작점은 언제냐면 우리 이 용안포 사건 이후부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일본은 청나라하고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본이 승리를 했는데 거기에 다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러시아가 주축이 돼가지고 삼국 간섭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일본은 청나라를 넘어섰고 이제는 누굴 넘어서야 되나요? 바로 이 러시아를 넘어서야 되는 이런 필수적인 상황에, 필연적인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용안포 사건이라고 하는 건요, 압록강 일대에 있는 이 용안포 일대를 러시아가 강제로 점령하고 조차하려고 하는 행동을 벌여요. 그러면서 이러한 조짐이 보이니까 일본이 저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또다시 우리 이 대한제국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일어날 그런 조짐을 느낀 이 고종은요, 국의 중립선언을 해요. 아무 쪽에 편도 들지 않고 나는 중립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중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나라 힘이 약한 상태란 말이에요. 양쪽에서 우리를 놓고 말하자면 피자 조각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고종이 아무리 이렇게 국외 중립 선언을 해봤자 뭐 아무도 전혀 뭐 이걸 뭐 의식하거나 뭐 신경을 쓰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뿐하게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1904년에 국외 중립 선언을 하지만 1월 달이죠. 바로 2월 달에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일본이 러시아를 선제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요,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순차적으로 자신들이 말하자면 전쟁에서 유리한 조건 속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국권을 피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그 다음에 영토 안정을 보장한다는 이유로다가 이 한일 의정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은요, 우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한반도 내에 군사적인 요충지와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선언을 무효화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이 일본과 상의 없이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외교권에 대한 일부 제한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험의 포인트에서는 한일 의정서의 포인트는 요 한반도 내의 군사적 요충지와 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자, 1904년 8월 달에 1차 한일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러일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았어요. 주도권을 잡은 이 일본이 대한제국의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기 시작하는데요. 자, 외교에 스티븐스, 그리고 재정에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메가타를 고문으로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외교나 재정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항상 이렇게 자문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네들의 자문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간섭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고문 정치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이 고문은요, 뭔가 이런 어떤 상황이나 뭐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말하자면 이제 조언을 구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 주재하는 한국공사를 또 철수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고요. 자, 1905년 9월 달에 러일 전쟁이 종결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 러일 전쟁에서 유리해진 일본이요. 그 전에 이 일본은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의 전쟁에서 이 일본이 승리를 했는데 오히려 삼국 간섭을 받게 되면서 요동을 가지고 왔지만 그걸 다시 반환하는 그런 아픈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다시 이 일본의 그런 치욕을 두 번은 또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이 종전이 되기 아주 그 직전에 이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열강들, 강대국들로부터요. 한국의 지배를 묵인받는 이런 조약들을 순차적으로 체결하기 시작해요. 자, 우선 미국하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비밀리에 체결합니다. 자, 그래서요.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인정해줘요. 대신에 어디에 대한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가 대한제국 간섭하고 침탈하려고 하는 거 너희가 어떻게 해라?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의 밀약을 체결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초창기에 개항 초창기에 미국하고 뭘 맺었냐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제3국의 침입을 받게 되면 뭐 하겠다? 거중 조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은 전혀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자, 이거는 이번에는 이제 열강의 하나였던 이 영국하고 미리 합의를 보는 건데요. 자,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것을 영국이 사실상 인정해주고요. 사실 일본 쪽에서는 영국이 또 다른 식민지, 인도를 지배하는 것을 또 묵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서로 협의하에 식민지로 삼는 그런 나라들을 묵인을 시켜주는 거죠. 이 영일동맹은 이미 이 일본이 얼마나 사실은 미리 계획적이었느냐 이걸 보여주냐면 이게 2차 영일 동맹이잖아요. 사실은 용안포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1차 영일 동맹이 맺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용안포 사건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이렇게 빌미를 잡은 것뿐이지 일본은 사실은 순차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던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러일 전쟁에서 드디어 이제 승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이 러시아랑 일본이랑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요. 아무도 일본이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예견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체급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러시아랑 일본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 일본은 이렇게 앞에서 순차적으로 다른 나라들 열강을 등에 업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이권을 인정받습니다. 자, 이래서 청나라 물리쳐냈어요. 러시아 떼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다음 순차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어서 추진된 것이 바로 이 2차 한일 협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을사조약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종이 저것을 비준하지 않았다. 그래서 강제로 체결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체결이요. 일본이 덕수궁 중명전에서 고종의 비준이 없이 체결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 통관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통관부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일 병합
병합이 되고 나면은 조선총독부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 조선총독부의 전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감부를 설치해서요, 보호정치가 들어가고요. 이 초대 통감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이 된다. 완전하게 박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누군가의 간섭과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병합이 되진 않았지만 거의 뭐 그 단계까지 간 거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을사늑약을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자, 민영환 자결을 하고요. 조병세 등이 자결로서 항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자결을 통한 항일 순국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쇼킹을 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적 암살단, 나철이나 오기요, 이런 사람들이 을사늑약에, 예를 들면 이완용과 같은 이런 인물들, 이런 을사늑약에 찬성한 오적들을 처단하는 시도, 그래서 말하자면 이 오적 암살단들이 또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항일 언론들이 보이는데요. 황성신문, 이 황성신문은 을사늑약을 규탄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 대곡이에요. 자, 오늘날에 이렇게 슬픈 거, 목을 크게 놓아서 펑펑 운다라고 하는 뜻의 시일야 방성 대곡을 게재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주 그냥 절절히 굉장히 이 당시의 그런 아픔들,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치욕스러운 이런 일들을 담고 있어요. 자,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고종의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고종의 친서를 또 발표를 실어줍니다. 이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이런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어서 외교적인 노력들이 보이는데요. 이 고종이 워싱턴 특사, 이 헐버트라고 하는 인물과 외국인하고요. 그다음에 만국, 이 헤이그,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이게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가요. 그런데 사실 성공은 못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뭐가 빼앗겼어요? 외교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결국 저거는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어서 또 뭐 전명은, 그다음에 장인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스티븐스 사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러니까 이주민으로서 이렇게 있었던 분들인데, 이런 스티븐스, 우리 말하자면 이제 고문으로 왔었죠. 외교 고문, 그리고 재정 고문, 메가타 이런 분들이 왔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자꾸 이제 우리의 이런 간섭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규탄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전명훈과 장인환의 이제 총탄에 의해서 결국 이거는 성공했던, 말하자면 의거 활동입니다. 이어서 뭐 이재명의 이완용 저격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저 이토 히로부미는요, 우리 이미 개항 초반기에 그 우리나라의 정환론이라고 하는 게 불거져 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정환론이 막 이렇게 대세가 아니었던 이유는 당시에 우리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조선을 정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파가 있었고 온건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는 사실 그런 온건파에 해당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실 안중근 의사의 어떤 이런 저격으로 인해서 온건파였던 이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어떤 그 한일 병합이 조금 더 빨라졌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의 관점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다음 이제 한일 신협약, 우리가 정밀칠 조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체결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일본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이걸 구실로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후에 순종의 동의 없이 이걸 강제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 각 부서에, 우리 보시면요, 각 부처에는 장관이 있어요. 그 장관 밑에 뭐가 있냐면 차관이 있죠. 그런데 그 차관에 다 누굴 파견한 거죠? 다 일본인들을 파견해가지고 이런 식의 일본인 차관 정치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더 간섭이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통감이요, 인사권까지 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통감의 권한도 강화됐다. 자, 이어서
자, 이어서 이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의 부속 조약이에요. 이 부속 조약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게 됩니다. 강제로 해산하면서 이제 뭐 이어서 13도 연합군의 거병이 일어나고요. 자, 그래서 1909년 7월 달에 기유각서를 맺으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국권피탈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박탈하고요. 감옥사무 처리권까지 박탈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민중들하고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 경찰권까지 다 일본이 박탈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1910년 6월 달이고요. 자, 이어서 1910년 8월 달에 통감부를 총독부로 다 개편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식민 통치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술국치, 우리나라에 굉장히 치욕스러운 날이고요. 한일 병합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국권피탈 과정을 좀 살펴봤어요. 1905년 을사늑약부터 시작해서요. 한일 병합까지의 그 국권피탈의 과정들을 살펴봤고,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주로 이 을사늑약 때 우리가 민족들이 저항했던 내용들, 뭐 민영원의 자결이랄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봤는데, 이 아래에는 말하자면은 그 이전에 우리 위정척사 운동이 있었어요. 그 운동 계열이 쭉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의병 운동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한편의 반대편에서는 애국계몽 운동 계열 쪽으로 그런 민족의 운동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대응을 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지어서요. 자, 의병 운동과 애국계몽 운동. 이런 운동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병으로 치는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 우리는 의병부터 보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위정척사파 계열이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건데, 자, 이게 왜 일어났느냐? 자, 을미사병, 그렇죠.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우리 갑오 3차 개혁 또는 우리가 을미개혁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그 머리카락을 단발하는 거죠. 이 단발령, 요 두 가지 사건들. 이 단발령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어떤 성리학적인 관점이 막 있었던 이런 사회에서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거, 신체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있었던 사람들한테 머리카락을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로 저렇게 자른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 자결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단발령이 이제 결국에 나중에 가서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 하도 안 되겠으니까 이제 고종이 본인이 단발을 하면서 이렇게 민중 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해요. 자, 주도 세력으로는 유생 의병장 중심이에요. 자, 이 을미 의병은 자, 유생 의병장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여기다 포인트를 둔 이유는요, 누가 없냐면 평민들은 없어요. 그래서 평민들이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같이 껴가지고 이 의병운동을 하겠다. 그런데 이 의병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일반 어떤 이런 농민들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뭐 유인석, 이송, 그래서 보면 우리가 뭐 일반 농민이나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합심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을 좀 잘 들여다보면요, 이런 애들 잘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같이 운동을 이끌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전개, 지방 관할을 습격하고요. 친일 내각을 처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단발령이 철회되고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이 있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잦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병은요, 말하자면 이제 자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 고종에 의해서 결국에는 왕이 이제 그만해라. 너무 나라가 어지럽고 분란스러우니 너희들이 마음 알겠다. 그러니 이제 해산해라. 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잦은 해산하는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내용을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일반 농민과 여기에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이 뭐 들어가 있다. 우리가 기본 그냥 팩트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유생층들하고 양반층들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실제로는. 자, 그다음에 이제 전개 과정에서도 단발령을 철회했고, 그리고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신 해산을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여지는 의병은 을사의병이에요. 이 을사의병은 보여지다시피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의병이 일어난 배경이 뭐냐, 그리고 누가 주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병을 이끌었느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이 을사의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겁니다. 평민의병장.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는데 유생의병장 중심, 여전히 유생의병장이 중심이지만 누구도 나왔다. 평민의병장, 신돌석. 이름도 굉장히 평민스러워요. 이 평민이 말하자면 의병장이 나와가지고 같이 활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일본 애들이 이렇게 벌벌 떨었다고 해요. 이 의병장의 활약을 굉장히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농민들도 들어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을사늑약의 을사늑약의 폐기와 친일 내각의 타도를 요구하면서 의병 활동을 쭉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인데 1907년에 일어났고요. 배경은 고종의 강제 퇴위예요.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되고, 이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 부속조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정미의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에 유생의병장 이인영과 허위가 들어와요. 총대장 이인영이고, 자, 근데 여기 이제 다수의 평민의병장이 들어오고, 이 정미의병은 앞에서 보여줬던 의병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해산된 우리의 군인들이 이 의병에 합류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의병들하고는 굉장히 어떤 군력 면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해산된 군인. 그래서 이 해산 군인의 의병이 합류를 하게 되고 13도에서 군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어떤 창의군이 결성이 되죠. 자, 그런데 보면 이제 얘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서울 주재 각 영사관에서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 대한제국에 남아있는 군대가 없어요. 이미 군대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하자면 공식적인 군대는 이 정미 의병이다, 의병군들이다 라고 해서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로 진공하려고 하는 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말아요. 뭐 중간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뭐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 충에 앞서서 효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친상을 치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뭐 리더가 빠지니까요.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흐지부지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 정미의병은 실패로 끝나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뭐 소규모의 의병 활동이 조금 이렇게 추진이 되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이 정미의병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의병들이 결국에는 직접적인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손에 말하자면 총과 칼을 들고서는 나와가지고 전투를 벌인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병. 그래서 왕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 그리고 어떤 그런 성리학적인 보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운동이요. 일본의 이 국권피탈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이 운동 자체가 자, 방향성이 두 가지로 나뉜 걸 볼 수가 있다.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자, 한쪽 이들은요, 사실 같이 이 민족의 대응이 같이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서로를 많이 비판했어요.
너무 저렇게 직접적으로 나서 싸우는 거 너무 무식하다, 말하자면. 근데 또 이제 직접 투쟁하는 의병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애국계몽 운동은 너무나 마음 편한 운동인 거예요. 뭐 어느 세월에 우리 지금 국권이 이런 식으로 피탈당하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이런 식으로 뭐 운동을 해가지고 나라의 권리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비판을 하고 이게 뭐 일치돼가지고 운동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 그런데 좀 살펴볼게요. 이 애국계몽 운동 처음에 이제 보안회가 보여집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좀 황폐한 토지예요.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토지지 않느냐. 근데 이런 토지들을 일본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 이제 개간을 하려고 막 시도를 하니까 보안회 쪽에서 이런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들을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이제 초창기에 보여지는 애국계몽 운동의 출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여지는 게 대한자광회예요. 자, 여러분 이 대한자광회도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단체인데, 자, 이 애국계몽 운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교육을 진흥시키고요, 산업개발, 그리고 강연회 개최, 또 월보를 간행하면서 국권 회복 운동을 전개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체하고 관련해서는요,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면 뭐 우리가 자강해야 되는 법, 뭐 무슨 자강을 해야 된다,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문구들이 나오면 대한자강회를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답을 빨리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보여지는 이 신민회는요, 애국계몽 운동의 절정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직은 안창호, 양기탁 등을 지도부로 해서 조직된 비밀단체예요. 비밀결사단체인데, 자, 목표는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 그러니까 즉 애국계몽 운동에서 어떤 이렇게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상징하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신민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앞서 보여지는 거랑 조금 더 굉장히 이게 급진적인 모습들을 보여요. 자, 공화정치 체제의 근대국가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공화정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왕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근대 초창기에 뭐 예를 들면 갑신정변이랄지 뭐 갑오개혁이랄지 이런 데서도 이제 보이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적어도 뭐 내각제 또는 뭐 입헌군주제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이 신민의 시점에 와서는요, 공화정치 이런 것들 주장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근대국가 수립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 신민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서 보여줬던 애국계몽 운동하고는 다르게요. 자,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이렇게 오산 학교를 세우고 대성 학교를 세우고 또 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도자기, 자기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하고 도서관 같은 태극서관 이런 것들을 개설하면서 애국계몽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뭐도 한다. 직접적인 투쟁, 전쟁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단체들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자, 독립군 기지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삼원보에 신흥 강습소를 설립을 하게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신흥 무관학교,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해낸 곳이 바로 이 신흥 강습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907년 무렵에 이 신민회가 조직이 됐는데 이 한일 병합이 되고 난 바로 직후에 일제에 의해서 날조된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와해가 되고 맙니다. 자, 뭐 이제 안명근, 말하자면 그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거든요. 그 안명근이 당시 초대 뭐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 10년대 총독이었던 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이런 것들 갖다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안명근이 이제 말하자면 이 신민회에 몸을 담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걸 날조시켜서 이 신민회에 있는 백오인들을 다 잡아다 들인 게 백오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신민회는 와해가 되고 맙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경제 파트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항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무역 상황,
뭐 보나마나 사실은 일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 침탈이 이루어졌겠구나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초창기에는 그래도 이게 아주 그 경제 침탈이 깊숙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즉 뭐냐면 우리가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거든요. 거류지는 항구가 열리면은 뭐 우리 부산, 인천, 원산 이렇게 항구가 개항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본인 상인들이 그 거류지에서만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자, 우선 요거는 개항 초창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개무역을 위주로 일본이 중간에 껴가지고요. 조선하고 독점적으로 무역 활동을 전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자, 이게 문제 뭐냐면 이모군란 이후로 오게 되면 상황이 급속도로 이 경제 침탈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청나라하고 맺어진 조청, 상민 간의 물과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륙 무역 장정으로 인해서 내지 통상권을 획득을 해서 조선에서의 상권이 확대돼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항구를 제외한 안에 내지 깊숙하게 이 상인들이 들어와서 상업 그 활동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에서 얘네들이 이 안에서 거류지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인들이 내지까지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머물러만 있을 때는 뭐 보부상이랄지 뭐 여가, 객주 이런 상인들이 안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중간 역할을 해주는 보부상 이런 상인들, 우리의 상인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본은 또 최해국대우 조항, 이거 뭐예요? 최고의 그 혜택을 굳이 다시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만약에 이 이후에 다른 나라와 좋은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 혜택을 받는다거든요. 그럼 이 최해국대우에 따라서 역시 이 청나라만 이렇게 내지 통상권 획득하냐, 우리도 줘라 라고 해서 내륙에 진출하게 되면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둘 다 상권 침탈 경쟁에 굉장히 이 가속도가 붙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객주, 보부상 등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이 일본 상인이 조선 시장을 독점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 청나라를 앞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외세의 경제 침탈. 두 번째 보시면은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경제 침탈인데요. 자, 토지를 약탈하게 됩니다. 군용지, 그 다음에 철도를 이렇게 쭉 깔려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이런 철도 부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유지, 황실 소유의 땅, 사유지 등을 약탈하고요. 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토지를 수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동척은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설치가 됐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제병합이 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 동척이 주도가 돼가지고 우리의 토지를 굉장히 많이 수탈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경인선, 그 다음에 경의선, 그리고 경부선과 같은 철도 부설권을 독점을 하기도 했어요. 수도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천, 그 다음에 의주, 그리고 부산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철도 부설권 전부 일본이 다 가지고 가서 독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정리 사업인데요. 이 화폐정리 사업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조금 단독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국엔 한일 병합이 되면서 1910년에 우리가 한일 병합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의 말하자면 완전히 이제 국권이 다 빼앗기고 일본하고 병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냐면 경제적인 침탈,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상황들이 계속 앞에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게 보여지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화폐정리 사업이에요. 보시면 이 대한제국의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켜서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일본 제1은행이 앞장서고 당시에 우리 재정고문으로 들어왔었어요. 이 메가타가 주도를 해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일본 제1은행 권을 본위 화폐로 지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기준이 아니라 일본 화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화폐인 이 백통화를 등급에 따라서 제1은행 권으로 교환을 하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일본 화폐로 바꿔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조선인 소유 화폐의 등급이 대부분 낮게 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폐를 가지고 오면은 이거를
을, 병 이런 식으로 화폐의 질을 가지고 따져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화폐 정리 사업은 어떤 그 액면가, 말하자면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일본 화폐에서 똑같은 10,000원권에 해당되는 걸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 10,000원 화폐가 내가 뭐 주머니 속에 넣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뭐 음식을 먹다가 흘려가지고 이게 뭐 종이가 찢어지거나 어그러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전혀 10,000원으로다가 값을 쳐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어떤 액면가가 아니라 그 화폐의 질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당시에 보여줬던 이런 백동화 같은 것들을 전부 제일 그 질이 안 좋은 것으로 병으로 다 취급을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다 폐기 처분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결과적으로 국내 상공업자와 금융기관이 위축되고요. 우린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의 경제적인 영향력은 강화됩니다. 자, 이런 경제 침탈 이루어졌고요. 자, 열강의 경제 침탈 이어서요. 이 아관 파천 이후에 러시아가 막대한 이권을 차지하게 됐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했어요. 그게 우리 아관 파천인데 그걸 명목으로 삼아서 러시아가 이권 침탈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이권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죠. 자, 러시아 대표적으로요. 경원, 종성, 광산 채굴권, 두만강, 울릉도, 산림, 특히 이 산림을 이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산림 채벌권,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처음에 이거 경인선을 부설권을 받았는데 결국 철도 부설권 같은 경우는 다 나중에는 일본으로 넘어가요. 마찬가지로 경의선 부설권도 처음에는 프랑스였는데 어디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운산, 광산 채굴권, 그다음에 한성의 전차 부설권 뭐 이런 것들을 침탈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광산을 채굴을 할 때요. 이게 기술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초창기 때 조선 전반기에 보게 되면 다 역을 동원해가지고 광산을 채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케어내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렇게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기술력을 갖다가 여기다 다 때려 박으니까 이때 당시에 같이 이제 동원됐던 우리의 조선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 미국이 막 이렇게 막 두두두두 해가지고 이렇게 막 광산을 막 채굴해서 내면 갑자기 거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 금강, 은강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 이게 신기하고 깜짝 놀라서 이걸 다 이렇게 만지고 막 이러려고 하니까 이 미국 쪽에서 이거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노터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다지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요런 상황에서 비롯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저기가 참 노다지더라. 저희가 뭐가 이렇게 참 좋은 게 많아. 이런 이야기 할 때 보통 그런 이야기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쪽에서 계속해서 일본으로 이런 경제 침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자, 방공령이라고 하는 거는 개항하고 난 다음부터 일본이 우리의 쌀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돼요. 그런데 이후에 개정통상장정에 의해서 우리가 바깥으로 계속해서 유출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공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함경도와 황해도 지방에서요, 이 방공령을 한번 설치하는 그 조약을 가지고 한번 설치하는 사례가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방공령을 시행할 때 시행 1개월 전에 적어도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라고 해가지고 도리어 우리가 배상금을 물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조약에 1개월 전에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었고 1개월 전에 했지만 아마 중간 과정에서 저게 통보가 되는 상황들이 좀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그래서 도리어 방공령, 이 조약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한 건데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자, 독립협회의 이권수호 운동. 이 독립협회는 특히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넘어간 뒤에 이권수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단체죠. 그래서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경제침탈 본격화되자 여러 가지 운동을 벌였는데 대표적으로 이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석탄 기지가 굉장히 석탄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조차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요구를 저지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러은행, 요거 폐쇄 이런 것도 달성을 하게 되죠. 또 이어서 황무지 개간권 요구 철회 운동, 계속해서 이 보안회, 우리가 앞에서 이 애국개몽 운동의 하나였던 이 보안회가 계속해서 반대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면서 요것도 성공을 하게 돼요. 성공시킨 운동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요구 저지운동, 한러은행, 그 다음에 뭐 황무지 개간권 요구 철회 운동 이런 것들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니까 그러면은 버려졌던 토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개척해야 되겠죠. 개간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강회사를 설립해서 개간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운동들도 보입니다. 자, 상권 수호 운동. 외국 상인의 상권 침탈이 점차적으로 심화되니까 특히 이제 누가 같이 서울 상인들, 이 서울 상인들이 철시 시장을 접는 거죠. 아, 나 장사 이제 못 해먹겠다 라고 하면서 시장 아예 접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독립협회 쪽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연합해가지고 이런 시위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시전 상인들이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 민족자본을 토대로 해서 뭐 이런 상회사, 대동상회 이런 것들을 조직하기도 했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뭐 제1은행권으로 돈을 그런 식으로 화폐 정리 사업을 당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경제가 침탈된 상황에다가 돈도 많이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일본 쪽에서 계속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경제 예속의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본의 차관, 빌린 자금을 강요로 외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가 빚을 1,300만 원을 지게 돼요. 그럼 이게 완전히 이제 경제가 넘어가면 정치가 넘어가는 거는 너무나 순차적인 상황인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벌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국채보상 운동이에요. 우리는 현대사파트로 가게 되면 이렇게 뭔가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우리 금모으기 운동 이런 게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국권 피탈기에 한 번 더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1907년 국권 피탈기입니다. 자,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누가 일으켰느냐?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대구에서 서상 도내 등의 발의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국채, 나라의 빚을 보상하려는 국채보상 기성회가 조직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돼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거 줄이고 금연하는 거 이런 운동 하게 됩니다. 또 모금을 통해서 국채 갚기 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러한 구국 운동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 신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매일 신보죠. 보면 이 대한매일 신보는 중간중간에 활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을사늑약을 거쳤을 때 고종의 을사늑약 무효다라고 하는 친서를 실어주기도 했던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 신보죠. 자,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국채보상 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통감부는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한 이 양기탁이 이거 너희가 돈 다 모아가지고 왔겠지만 이거 다 누가 횡령하고 있다. 이 양기탁이 횡령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다 모았다고 해요. 거의 다 성공해서 이제 빚을 거의 갚기 직전까지 왔는데 이 혐의를 씌워가지고 사람들의 민심이 막 흉흉해지고 이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일진회와 통감부의 방해로 탄압과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다음은 우리의 근대 주요 시설과 건축물이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요거 근대 파트 들어가는 도입부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근대는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근대, 현대와 가까운 근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 근대가 일본에 의해서 좀 강압적으로 그리고 열강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모습들, 그래서 이권이 침탈당하는 모습, 그런 양면성이 있다. 자, 근데 이제 한쪽 면에서는 이런 근대의 주요 시설과 건축물들이 쭉 보이는데, 자, 전기죠. 경복궁에 전등, 반짝반짝 거리는 이 전등을 설치합니다. 그전에는요, 이렇게 다 호롱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경복궁에 그냥 이제 전등이 막 알아서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관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신기하게 막 바라봤다고 해요. 근데 당시 이게 기술력이 발달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자주 깜빡깜빡 거렸대요. 그래서 뭐 도깨비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이걸 신기하게 많이 바라봤다고 합니다. 요 전등. 한성 전기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신이죠. 전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숫자나 뭐 이런 뭐 기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전류를 통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아직 뭐 말하자면 이제 전화나 우리가 이런 또 통신 수단이 잘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신들이 가설돼서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전화기가 경운궁의 최초로 가설이 돼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이 전화기가 말하자면 그냥 기기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런 게 없다가 그래서 막 다 막 뭐 전화기에다가 대고서는 물건을 보내주겠다 뭐 이러면서 막 물건을 매달기도 하고요. 전화기에다가. 그리고 뭐 전화를 받을 때는 고위층 관리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막 이러면은 다 옷을 갖춰 입고 무릎을 꿇고 막 이런 식으로 예의를 막 직접적으로 다 갖추고 그랬다고 합니다. 전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차. 한성 전기회사가 서대문에서 청량리에 가설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고종이 사실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난 다음에 이 명성황후의 묘소를 이렇게 들리고 할 때 국가적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재정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 전차가 먼저 설치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고요.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자, 그 다음에 우편, 우정총국을 개국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 우체사 설치로 다시. 자, 저 우정총국 축하연이 열렸어요. 근데 축하연 열리는 날 무슨 일이 터졌죠? 갑신정변이 터지면서 저게 이제 지체가 됐다가 다시 을미개혁 때 우체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900년이 되면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이 돼서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하고도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자, 다음은 의료시설인데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연, 초창기의 이름은 광해연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양 의료인이죠. 서양 의료인 알렌에 의해서 건의가 됐고요. 당시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민영익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그걸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서 고종의 예쁨을 받았대요. 그래서 너가 이제 원하는 거를 들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양식 병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전신이 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환국이에요. 전환국이죠. 화폐 주조를 담당하는 기구, 그리고 또 신식 무기를 제조하는 기기창, 그리고 박문국이에요. 글자를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문국. 요거는 이제 출판을 담당하는 기구로 신문, 한성 순보, 순보 열흘마다 나오는 거고요. 한성 주보, 주마다 나오는 거예요. 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이런 신문들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근대적 건축물도 보여요. 자, 독립문, 독립협회 주도로 건립됐던 저런 독립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명동성당, 고딕 양식 같은 거 아주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하늘하고 맞닿을 수 있게끔 이러한 명동성당 같은 근대적 건축물이 보이고요. 또 덕수궁, 석조정 같은 이런 르네상스 양식의 어떤 그 서양이 이런 건축 기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근대 건축물을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신문입니다. 신문인데요. 한성 순보가 있고요. 한성 주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 신문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지는 신문들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걸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문국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 10일에 한 번이고요. 순한문신문이에요. 순한문신문이며 정부 정책을 알리는 일종의 관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관보예요, 관보. 그래서 83년에서 84년에 보면 지금 갑신정변쯤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요 관보, 순보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방문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국한문을 혼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뭐가 실렸다? 여러분 신문은 항상 이렇게 신문 아래쪽에 보면요. 커다랗게 뭐가 실리죠? 광고가 실리죠. 그 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된 게 바로 요 한성 주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은 우리가 이미 독립협회 단체 요 조직에 대해서 배울 때 나왔었는데
독립협회라고 하는 조직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사실 이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어떤 민중들의 호응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라고 하는 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서의 어떤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또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서재필 등이 발행을 하게 됩니다. 독립신문. 얘 같은 경우는요, 한글판 버전도 있고요, 영문 버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외국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신문이 바로 이 독립신문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제국신문인데요. 자, 제국 그리고 황성신문인데 여러분 얘는 짝꿍처럼 두 개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은 두 개가 성격이 완전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얘 같은 경우는 제국신문은 순 한글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렇죠. 서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신문이었고요. 이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누구 대상? 유생층 대상이에요. 유생층, 양반층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문체예요. 한문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장지연의 시이랴 방성되고 우리가 을사늑약 당했을 때 그거를 게재했던 게 바로 요 황성 신문이고요. 그래서 이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은 그렇게 성격이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 표시해놨죠. 지금 요거는 우리가 계속 사건마다 저 대한매일신보가 주축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이 대한매일신보를 찍어내는 회사, 이걸 운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양기탁하고 여기 누가 껴있냐면 영국인 베델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의병항쟁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국운동을 펼칠 때 주로 이게 앞장서가지고 이걸 내용들을 실어줬던 게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독자층이 보유됐고요. 또 급체 보상운동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그 종교적 그 기관지도 보이는데요. 천도교 기관지로 만세보가 있었어요. 뭐 여성운동과 여권신장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만세보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근대 교육기관인데요. 근대 교육이에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실 학교는요. 사립학교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민간인 차원에서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주축이 돼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원산학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최초의 사립학교예요. 자, 어디에서? 저 원산 일대의 주민들, 저 주민들이 만든 게 바로 이 원산학사입니다. 그래서 덕원부사 정현석과 덕원 원산의 주민들이 설립한 최초의 사립학교고 이 최초의 사립학교에서 근대적인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무술교육도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문학. 요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만든 건데 아직은 어떤 근대적인 학교, 정식 학교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동문학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통역관을 양성하는, 그래서 영어와 일어 교육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실시했던 학교가 동문학이고요. 그러면 이제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는 어디냐? 요 유경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경공원. 그래서 주로 이 유경공원은요, 상류층의 양반자제들, 이 양반자제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했고요. 여기에 우리가 그 외국인에 대한 역사는 잘 배우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이렇게 굉장히 애틋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인물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헐버트입니다. 우리 뭐 을사늑약 격구했을 때도 이렇게 특사로 파견되기도 하고 앞장섰던 인물이 저 헐버트인데 이렇게 학교를 만들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 헐버트가 앞장섰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이 한글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아주 이 한글의 아름다움 그리고 한글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이 이 헐버트입니다. 자, 이어서 뭐 길모어, 벙커 등의 외국인 교사를 초빙을 했고요. 자, 한성사범학교가 보이는데요. 요 한성사범학교는 언제부터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보 2차 개혁, 가보 2차 개혁부터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를 해서 설립된
관립 교원 양성학교예요. 자, 사범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게 사범대죠. 그래서 이 사범학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학교,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학교를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대표적인 게 배제학당이고요. 이 배제학당의 출신으로 유명한 인물이 이승만이 이 배제학당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이화학당, 유관순, 이화학당 등의 사립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또 뭐 배제학당에는 뭐 아펜젤러가 설립한 근대식 사립학교고요. 신학문을 보급했다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고, 이화학당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죠. 여성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권 피탈이 본격화됐던 요 시점부터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을 설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국학이에요. 우리의 학문에 대한 어떤 소중함, 특히 국어랄지 그 다음에 국사랄지 이런 것들 활발하게 활동했던, 주축이 됐던 인물들이 보이는데, 보시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주시경, 이 국문연구소에서 주시경, 지서경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국어 문법 등이 연구 정리됐고요. 자, 다음은 국사예요. 국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신채호, 그리고 박은식, 이런 사람들이 뭐 영웅들의 전기. 그래서 제가 이 역사책은요, 나라가 굉장히 잘 나갈 때 나의 영광스러움을 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진흥왕 시기 때 뭐 국사를 편찬한다든지, 근초고왕 시기 때 뭐 서기 이런 것들을 편찬한다든지 그런 거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래서 보시면 앞서서 굉장히 이 영웅들, 이런 영웅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마음을 결연하게 다지고 그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그 다음에 뭐 천개소문전, 소설화 시킨 거예요. 연개소문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외국의 역사서를 또 번역, 소개함으로써 국제 정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독립을 했냐, 또 베트남 망국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읽히면서 다시 한번 이들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다지게 해주는 그런 국사책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민족 고전을 정리하는 이런 조선 광문회라고 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학인데요. 신소설. 그래서 보시면은 대표적인 거 뭐 이인직의 혈의누, 은세계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원각사나 뭐 이런 데서 저거를 뭐 연극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원각사 연극 공연장에서 이런 은세계를 공연하기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도 우리 국권 피탈기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렇게 금수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뭐 인간들에 대한 어떤 행태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 내용들, 그런 금수회의록이 보이고, 또 신채시, 뭐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초의 신채시가 잡지 소년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예 활동이 어느 시점에서 나왔던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언제다? 이렇게 국권 피탈기에 등장을 하는구나라는 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종교 활동인데요. 보시면 개신교가 있고요. 천주교가 있고요. 천도교가 있어요. 자, 개신교에서는 주로 학교와 병원 운영하고 근대교육 이런 것들 기여했고요.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것들을 설립하면서 복지 사업에 추진했고, 또 하나 보실 거는 기간지로 요 경향신문이 발행됐다라고 하는 거 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천도교는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가 이 친일 세력, 나중에 이 동학의 일부가 친일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배제시키고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로 개편을 하면서 나오게 되죠. 우리 1대 교주가 최재우가 있었고요. 2대 교주가 이제 최시영이고 3대 교주가 바로 이렇게 손병희로 이어져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기간지로는 말하자면 이제 만세보, 또 잡지, 개벽 같은 것들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뭐 대종교,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나철 오기오
이 사람들 누구죠? 오적 암살단이잖아요. 이 오적 암살단 등이 창시한 종교로서 민족의식을 더욱더 강조하는 이런 종교를 만들었고요. 또 유교와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우리 이전의 유교, 이전의 불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낡은 사고 이런 것들 좀 개편하자, 개혁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는 박은식이 양명학, 이 양명학이 뭐였어요? 성리학이 교조화되고 절대화됐던 거 이런 것들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양명학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유교 구신론을 주장을 하면서 유교의 개혁을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는 일본 불교가 침투하면서 역시나 친일화로 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용운이 어떻게 조선의 불교도 새롭게 다시 기틀을 다지자라고 하는 불교 유신론이 불교의 혁신적인 내용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앞에 처음에 일본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국권을 피탈했는지 과정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민족의 대응, 그래서 한쪽은 직접 투쟁하는 의병투쟁, 그리고 한쪽은 애국개몽운동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근대의 문화 파트까지 살펴봤어요. 내용이 조금 많지만 여러분들 시기에 이 국권 피탈 시기에 일어났던 일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